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펀드와 관련한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4.3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4.4번 부분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말을 하는지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4.4번 부분에서 볼 이야기는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펀드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풀링해서 이제 그것을 펀드 매니저가 자산 운용사에서 어떤 운용 전략에 따라서 잘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을 펀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수수료가 들어가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장 펀드 매니저 월급도 나가야 되죠. 이제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펀드 투자를 한 고객에게 monthly로 아니면 뭐 분기마다 아니면 뭐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투자를 했고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했고 이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고 하는 그런 운용 보고서도 뭐 종이 그리고 우편 그리고 메일로 다 발송해야 되죠. 이제 그리고 계속 고객 환매 들어오는 거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 부분을 추가 이제 또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속 또 펀드 판매가 잘 되도록 새로운 고객이 계속 유입되도록 홍보해야죠. 즉 그리고 우리가 펀드에서 이렇게 자산 운용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랬죠. 사실 실제로 이 돈은 어떤 은행 같은 곳에 맡겨져서 수탁되어 있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요 맡긴 은행에다가 계좌를 이제 잘 운용을 해줬으니까 계좌를 이용한 대가를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펀드라는 거가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이제 군데군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 fee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fe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fee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 operating expen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펀드 매니저 월급 아니면 이제 뭐 펀드 매니저만 있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뭐 사무를 보는 직원도 필요할 거고 뭐 전화 받는 직원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인건비라든지 뭐 거기에서 들어가는 뭐 비용, 뭐 건물 임대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 구입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이제 어떤 운영 비용을 이 operating expens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operating expense는 어떤 이제 뭐 이제 총 투자한 금액의 뭐 1%, 2%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고객이 펀드에다가 총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이제 그런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제하고 나니까 뭐 한 98만 원이 남았다. 이제 그러면 요 98만 원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00 빼기 98만 한 이만큼이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나가는 거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요렇게 아예 그냥 고객의 투자금에서 까는 식으로 하는 거가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프론트 엔드 로드라고 하는 것과 백 엔드 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론트 엔드 로드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을 하는 뭐 일종의 판매 수수료 같은 것, 뭐 일종의 펀드 가입할 때 내는 수수료 같은 것을 이 프론트 엔드 로드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프론트 엔드 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총 투자 금액의 1%, 뭐 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수수료를 매깁니다. 그리고 여기 백 앤드 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환매 수수료라고 하죠. 이제 고객이 투자를 해서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거를 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 성과가 났으면 이제 그거를 환매를 하죠. 이제 그럴 때 뭐
거기에도 뭐 0. 몇 프로, 뭐 아니면 뭐 1%, 뭐 이렇게 매기는 수수료가 백엔드 로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프론트랑 요 백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 프론트 엔드 로드라고 한 건 프론트 앞이라는 뜻이니까 펀드 가입할 때 이제 내게 되는 수수료, 그리고 백 엔드 로드는 펀드 환매하고 이제 고객이 나갈 때 내는 수수료가 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요 12B의 1차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미국의 어떤 펀드 투자와 관련한 이제 뭐 규정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 규정이 뭐 1번부터 뭐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12번째 B 항목에 다시 또 1번 항목에 펀드 비용들 나가게 되는 것들이 요 12의 B-1 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나 요 12의 B의 1 차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어떤 명확한 구분이 되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뭐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12의 B의 1 차지 같은 것도 이제 펀드를 굴리다 보면 들어가게 되는 뭐 각종 요금들이 있겠죠. 뭐 하다못해 이제 펀드 매니저, 펀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뭐 상하수도 요금, 뭐 인쇄비, 판촉물비, 뭐 무슨 뭐 직원 인건비 뭐 등등. 이제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이제 펀드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뭐 비용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 12B의 1 차지도 여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처럼 이제 고객이 낸 요 총 투자 금액인 이제 펀드의 총 이제 금액인 NAV라고 하는 것에서 아예 그냥 뭐 어떤 이 12의 B의 1 차지를 그냥 발생할 때마다 이제 까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NAV 자체가 펀드의 어떤 금액 자체가 까지는 방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 이제 끝나고 한번 우리나라 그리고 어떤 실제 펀드 어떤 투자 설명서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렇게 펀드가 되어 있군요. 뭐 요런 식으로 수수료가 되어 있고 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군요. 뭐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그래서 펀드에 가입을 할 때 그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이제 이 펀드의 뭐 프론트엔드 로드는 뭐 몇 퍼센트고 뭐 백엔드 로드는 몇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작년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얼마를 썼고 12에 비해 1차지로는 얼마를 썼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것이 투자 설명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요 fee가 조금이라도 덜 나가는 거가 좋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example 4.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뭐 미래에셋 어쩌고 저쩌고 펀드라고 하면 이제 그 펀드 뒤에 뭐 클래스 A, 클래스 C, 뭐 클래스 I 뭐 이렇게 어떤 구분이 더 들어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뭐 대표적인 펀드 하나 골라서 투자 설명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또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무슨 뭐 한국 투자 어쩌고 저쩌고 펀드 클래스 B 뭐 할 때 들어가는 그 뒤에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가 그 펀드가 수수료를 어떻게 떼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클래스 A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엔드 로드 판매 수수료를 0에서 한 4.5% 사이로 떼가는 펀드이고, 이제 이렇게 익스펜스와 이렇게 어떤 비용도 이렇게 계속 떼가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클래스 C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판매 수수료는 없는 대신에 이렇게 환매를 할 때에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도 내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클래스 I 펀드 경우에는 여기 앞에 봤던 A나 C 클래스와 다르게 여기 세 가지 수수료가 따로 나가는 게 없고, 이제 오직 이렇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만 이제 빼 나가는 식의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그 펀드가 수수료 구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 클래스 A 펀드, 클래스 C 펀드, 클래스 I 펀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A 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있는 경우를 클래스 A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클래스 B인 경우에는 이제 환매 수수료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클래스 B 펀드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수수료나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가 따로 없고 그냥 이제 운영 비용만 떼가는 펀드를 C 펀드,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펀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수수료도 있고 환매 수수료도 있는 펀드, 그런 수수료 유형을 갖고 있는 펀드를 이제 클래스 D 펀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펀드 이름에 클래스 A, 뭐 클래스 C, 클래스 I 이렇게 붙는 거는 그 펀드의 수수료 구조, 수수료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요번에는 펀드를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운용을 잘 해서 성과가 얼마가 났어. 이제 그러면은 그 당연히 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를 계산을 이렇게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NAV0, 제로가 내가 초기에 투자를 한 금액이고, NAV1이 내가 나중에 환매할 때 그 펀드가 지금 굴러가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NAV0은 내가 가입할 때 0시점에서의 펀드의 NAV, 요 NAV1은 1시점에서의 펀드의 NAV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컴과 캐피털 게인은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잘 팔았으면 거기에서 캐피털 게인, 자본 소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주면 이렇게 rate of return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 뭐 간단한 예시인데, 내가 처음에 $20를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환매를 할 때 봤더니 내 펀드 가치가 총 20.10달러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그 펀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인해서 중간에 얻은 뭐 어떤 배당 소득과 그다음에 자본 소득이 각각 0.15와 0.05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이 펀드에 투자해서 총 1.5%의 수익을 얻었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죠. 여기 분모랑 여기에 내가 처음에 넣은 돈, 그리고 여기에 내가 그래서 받은 돈, 그리고 여기에 내가 그 펀드 투자해서 중간에 얻은 배당과 그다음에 자본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펀드에 투자해서 얼마의 레이트 오브 리턴을 얻었는지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4.2번은 우리가 앞에서 fee 스트럭처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 A 펀드, 클래스 C 펀드, 클래스 I 펀드가 있는데, 지금 똑같이 요 펀드 A, 펀드 B, 펀드 C는 똑같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 펀드 A, B, C 모두에다가 초기에 똑같이 이렇게 $10,000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아예 시작할 때 돈이 까이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퍼센트가 판매 수수료로 가입을 할 때 부과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아예 까이고 시작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2번 펀드의 경우에는 1.5%의 비용이 수수료가 나가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 펀드, 이렇게 A번, B번, C번 똑같이 3개가 있었고 같은 투자 전략, 동일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뭐 5년, 10년, 15년, 20년 쭉 지나고 봤더니 A번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어떤 금액
수익이 발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 번이 C번이고 그 다음으로 꼴찌가 B번 펀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수료 구조가 펀드가 어떤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펀드의 성과가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그 살짝 점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A번이 0.5%입니다. 그리고 B번이 1.5%. 네, 그래서 제가 네, 여기 그래서 A번이 가장 수수료가 적게 나간 펀드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가장 수익이 높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가 가장 싼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뭐 당연히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5번을 가서 텍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어떤 뭐 그런 거 이제 평소에 경제생활, 경제활동 하시는 걸 보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팔 때에도 살 때에도 세금이 나가고 이제 뭐 내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사실은 그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뭐 아파트 양도소득세, 뭐 상속할 때 상속세, 증여세,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도 세금에 되게 투자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여기 4단원에서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 그래서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이 투자자에게 각각 매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고객 1번, 고객 2번, 고객 3번이 각각 투자를 쭉 펀드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중간에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은 투자자 1번, 투자자 2번, 투자자 3번이 각각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뭐 그렇게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가 있죠. 내가 어떤 세금을 임의로 내가 언제 부담을 할지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 연말정산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연말이 이렇게 다가와. 지금 우리는 지금 새해가 이제 살고 있지만 연말이 다가와. 그러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올해 카드값을 얼마를 썼지? 연말정산 뭐 3월달, 4월달, 내년 3월, 4월 할 때, 3월달 할 때,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뭐 가상으로 이렇게 그 시나리오 같은 거를 돌려봐가지고, 카드를 너무 적게 썼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너무 적게 했나? 아니면 기부금을 너무 적게 냈나? 아니면 뭐 내가 연금을 너무 적게 나왔나? 그래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몰아서 급하게라도 이제 다 내가 어떤 내 의도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하고 세금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전혀 어떤 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뭐 늦게 낼래 아니면 일찍 세금 내고 말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어떤 절세를 할 수가 있다 뭐 연말정산에서 뭐 그 세금 아낄 수 있는 것처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크게 고객으로서 투자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턴오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할 때에 뭐 증권사에 나가는 수수료, 뭐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빈번하게 사고팔고를 하면 이제 그게 내 수익률, 주식 수익률, 뭐 펀드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턴오버라고 하는 게 펀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자주 갈아엎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턴오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턴오버를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필요할 때에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게 거기에서 수반되는 뭐 수수료, 세금 그런 거를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턴오버가 2017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30%까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펀드가 이렇게 쭉 가다가 1년에 대충 그 펀드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만 조정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4.6번으로 와서는 우리가 펀드의 좀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Exchange Traded Fund, 줄여서 ETF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ETF도 펀드입니다. 펀드는 펀드인데 뭐냐면 그냥 펀드랑 다른 점이 거래소에 주식처럼 상장이 되어서 투자자가 주식에 그냥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뭐 증권사 MTS, HTS 켜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는 펀드가 ETF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TF가 아닌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냥 일반적인 펀드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보험사, 창구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뭐 펀드를 가입을 딱 하고 뭐 일시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월 적립식으로 가입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게 보통의 펀드 가입 방식이고, 이제 여기 ETF 펀드 방식은 펀드에 똑같은 펀드인데 그 펀드가 삼성전자, LG전자, 뭐 SK하이닉스처럼 거래소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점은 뭐겠어? 내 펀드가 매 초마다 가격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제 일반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오후 4시 반 정도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펀드의 NAV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 펀드에 비해서 요 ETF의 경우에는 훨씬 가격 변화를 투자자가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보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리고 주식처럼 주식을 살 때 빚내고 거래를 살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ETF는 주식 거래랑 똑같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 펀드를 가입을 꼭 할 때 이거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며칠 안에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빚 땡겨서라도 이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ETF의 경우가 그냥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보다 수수료가 쌉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의 경우에도 이거는 주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뭐 여기 지금 뭐 스파이더, 다이아몬드, 큐브스 뭐 요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코덱스 어쩌고 저쩌고 뭐 타이거 ETF 뭐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제 내놓는 그 증권사마다 그 붙이는 이름이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뭐 코덱스 어쩌고 저쩌고가 제일 유명하죠. 이제 그래서 이게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스파이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유명한 ETF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인덱스 포트폴리오를 추종을 하는 경우가 요 ETF 펀드는 많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 중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한 것 중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이 어떤 전략으로 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그 비율 그대로 펀드에 넣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ETF 중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펀드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뭐 펀드 매니저의 어떤 인건비라던가 그런 게 덜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TF 투자하는 게 수수료가 더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점부터 살펴보면 브로커를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펀드인데 일반 펀드라면 그냥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가가지고 내가 가입하면 될 거를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ETF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우리가 주식 살 때 증권사를 통해서 사는 것처럼 이 증권사를 무조건 통해야 ETF를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주식 살 때 수수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ETF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fee가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증권사에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로 NAV에서 depart from, depart라는 거는 출발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NAV에서 depart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어떤 뭐 코스피 아니면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을 쓰는 펀드가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러면 그게 코스피라던가 S&P 500 그 시장에 있는 그 마켓 캡대로 이제 어떤 주가 총액대로 시가 총액대로 이제 그 비율대로 그대로 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갑자기 주식시장이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만약에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막 그 재구성, 이제 그거를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주식시장 안 좋아질 때 막 그 이제 어떤 비율이 변할 거 아니에요. 주가 종목마다. 이제 그 비율대로 이제 뭐 진짜 이거를 리밸런싱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이제 인간이니까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NAV에서 실제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피겨 4.2번을 보시면 제목이 이제 미국에서 ETF에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물론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에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 부분이 뭔가를 봤더니 인덱스 스타일,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투자자한테 수수료도 싸고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뭐 크게 뭐 어려운 그러니까 뭐 코스피나 S&P 500 그냥 그 지수 그 종목 비율 마켓 캡대로만 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지수 추종하는 방식의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인터내셔널 에쿼티 그래서 만약에 미국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이외에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ETF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피겨 4.3번을 보면 이제 펀드의 AUM을 다 합쳐서 놓고 이제 그것을 펀드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요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NAV가 가장 많고요. 이제 그 다음이 요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클로즈드 엔드 그리고 뭐 거의 지금 요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는 이제 꼴찌니까 거의 뮤추얼 펀드 아니면 ETF가 이제 펀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 수치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펀드에 우리가 투자를 맡기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겠지.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를 잘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펀드 매니저한테 그냥 맡기는 게 조금 더 성과가 좋겠지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펀드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과연 펀드 매니저가 더 잘하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4.7번 부분과 4.8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펀드의 투자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점에서 벤치마크라는 게 나오는데 벤치마크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를 벤치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보통 벤치마크를 뭐로 삼냐면 코스피 같은 거로 벤치마크를 삼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미래에셋 어쩌고 저쩌고 펀드, 뭐 삼성 어쩌고 저쩌고 펀드가 코스피 대비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여기 미국의 경우에는 요 윌쉐어 5000 인덱스라는 거를 어떤 기준점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윌쉐어 5000 인덱스보다 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지수가 이 지수에 그냥 가만히 투자를 했더라면 오히려 펀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웃퍼폼 한다는 거는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지수가 훨씬 더 피겨 4.4번을 통해서 이렇게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서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펀드고, 이제 여기는 윌쉐어 5000을 벤치마크로 이제 기준을 삼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7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벤치마크와 액티브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펀드의 펀드 평균 수익률을 비교를 매 년마다 거를 해봤더니 이렇게 오히려 벤치마크가 더 나은 경우들이 굉장히 눈에 쉽게 띕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내면서 펀드 투자하느니 그냥 인덱스 펀드, 이제 수수료 싼 인덱스 펀드 아니면 ETF, 인덱스 추종하는 ETF 같은 거 투자하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성과가 나은 경우가 꽤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행동 경제학이나 행동 재무학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살펴봤을 때에는 펀드 매니저의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4.8번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 이제 과연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은 뭐고 수수료는 얼마가 떼이고 이제 누가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이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거는 그 펀드 회사에서 주는 펀드 투자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투자 목적은 뭔지, 투자 전략은 뭔지, 그리고 이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누구인지, 이 펀드 매니저가 과거에 운용했던 펀드는 뭔지, 그래서 그 과거에 운용했던 펀드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펀드의 수수료나 어떤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고객들은 이 펀드 해야 되겠구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그냥 수수료 싼 게 장땡이겠구나,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펀드에 가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살펴보고 비교를 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펀드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가입을 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 그래서 펀드를 어떻게 운용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제 매년마다 혹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이 펀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환매하고 뭐 다른 펀드로 갈아타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드의 투자 설명서나 이제 펀드가 보내주는 투자 보고서 같은 거 말고도 어떤 펀드의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펀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놓는 어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모닝스타라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증권에서 다시 펀드로 들어가면 웬만한 펀드에 대한 비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들어가면 일종의 펀드 백과사전과 같이 펀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정보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4.8번 부분까지 4단원에서 펀드